타닥타닥 살이 타들어갈 듯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연병장 한가운데 한 젊은 여군 신병이 있었다. 한쪽 팔과 다리에는 새하얀 깁스가 감겨 있었고 그녀의 몸은 굵은 밧줄로 꽁꽁 묶인 채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위쇠 파이프에 통돼지 바비큐처럼 매달려 있었다. 땀과 눈물이 그녀의 검게 그을린 얼굴 위로 비오듯 흘러내렸다. 군복 자락이 불길에 그슬려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한 중사가 그 옆에 서서 나뭇가지를 든 채 마치 고기를 뒤집듯 그녀의 몸을 툭툭 건드렸다.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외쳤다. 어떠냐? 이 술집 년아. 이제 좀 뜨겁냐? 여긴 말 안 듣는 암퇴지들을 위한 특별 화덕이야. 어디 한번 울어봐.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이야. 그 끔찍한 광경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던 수백 명의 병사들 틈, 그녀의 친구인 한 젊은 이병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으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그 모든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짧은 영상과 함께 하나의 긴급 구조 신호를 어딘가로 전송했다. 사건이 벌어지기 몇 달 전, 서울 평창동 북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한옥 저택. 대한민국 국방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별들이 모여 사는 강씨 가문의 본가였다. 그날 저택의 사랑채에는 무겁고도 애틋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강민석 대장, 육군 최정예,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박지성 중장, 그리고 군 내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 김현수 소장.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전쟁터에서 생사를 함께하며 피보다 진한 의형제를 맺은 세 장군. 그들은 갓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군 입대를 앞둔 하나뿐인 조카 강유진의 송별회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유진은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이 세 명의 삼촌들 손에 자랐다. 그녀에게 삼촌들은 아버지이자 스승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산이었다. 유진아, 첫째, 삼촌인 강민석 대장이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정말 꼭 가야만 하겠느냐? 네가 원한다면 국방부 직할부대에 가장 편한 행정병으로 갈 수도 있다.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려는 게야? 맞습니다, 형님. 유진아, 작은 삼촌 말 들어라. 네 전공을 살려서 특전사 사이버 심리전 부대에서 복무하는 방법도 있다. 그곳이라면 네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게다. 둘째, 삼촌 박지성 중장이 거들었다. 하지만 유진의 결심은 단호했다. 아니에요, 삼촌들. 저는 괜찮아요. 그녀는 세 명의 거대한 산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뜻을 밝혔다. 저는 평생을 장군의 조카라는 수식어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제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저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부딪혀보고 싶어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그 길을 저도 똑같이 걷고 싶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힘든 곳에서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워보고 싶어요. 그녀가 지원한 곳은 육군 제5기 개화보병사단 흑호부대. 군 내에서도 가장 훈련이 힘들고 군기가 엄하기로 소문난 최전방 부대였다. 세 명의 장군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그들은 조카의 눈빛에서 젊은 시절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막내 삼촌 김현수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군사안보지원사령관답게 가장 현실적이고 냉철한 인물이었다. 그는 작은 가방 2개를 들고 나왔다. 하나는 유진에게, 다른 하나는 그녀와 함께 동반 입대하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이동욱에게 건넸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가방 안에는 평범한 스마트폰처럼 생긴 2대의 위성 전화기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전화기가 아니었다. 군사위성을 직접 사용하고 현존하는 그 어떤 기술로도 도청이나 추적이 불가능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수암호화 장비였다. 너희들의 신분은 입대와 동시에 3급 기밀로 분류될 것이다.
그 누구도 너희가 누구의 조카인지 알지 못할 게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항상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만약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당함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너희들의 명예가 짓밟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만 이 전화기를 사용해라. 그는 전화기의 측면에 있는 아주 작은 붉은색 버튼을 가리켰다. 이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면 너희들의 위치 정보와 주변의 모든 영상 및 음성이 대한민국 군지휘부, 세 곳, 합참, 특전사, 그리고 이곳 안보사로 동시에 실시간 전송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신호가 보내지는 순간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대한민국 군 전체가 움직일 것이다. 그것은 삼촌이 조카에게 주는 단순한 호신용 장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 최고 수뇌부들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최후의 심판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유진아. 그리고 동욱이도. 강민석 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것은 너희들의 마지막 카드다. 결코 사소한 어려움 앞에서 쉽게 꺼내 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는 날이 결코 오지 않기를 우리 모두는 간절히 바란다.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 젊은이는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의 가슴은 두려움보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작은 전화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자신들의 마지막 생명줄이 될 줄은,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그 명예의 길이 사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과야만이 지배하는 작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가문의 영광과 삼촌들의 사랑 속에서 심어진 그 약속은 그렇게 비극의 씨앗이 되어 조용히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운명의 시계는 이제 파멸을 향해 그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었다. 기차는 낯선 풍경을 가르며 몇 시간을 달렸다. 강유진과 이동욱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점점 삭막한 산골의 풍경으로 바뀌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마침내 기차는 종착역인 강원도 철원의 작은 간이역에 멈춰섰다. 앞에는 그들을 부대로 실어 나를 낡은 군용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트럭 짐칸에 올라타자 매캐한 디젤 매연과 흙먼지가 코를 찔렀다. 덜컹거리는 트럭은 비포장 산길을 1시간을 더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 육군 제옥이계 화보병사단 흑호부대. 거대한 검은 호랑이 상위부대 정문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 위압적인 모습에 함께 트럭에 타고 있던 다른 신병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부대 안의 공기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살벌했다. 마주치는 선임 병사들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굶주린 늑대의 눈빛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신병들은 연병장 중앙에 일렬로 세워졌다. 잠시 후 산처럼 거대한 덩치의 중사 한 명이 어슬렁거리며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조태환 중사였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그의 얼굴은 50대 노인처럼 거칠고 험상궂었다. 짧게 깎은 머리, 시커먼 피부, 그리고 찢어진 눈매 사이로 번뜩이는 잔인한 눈빛. 그는 아무 말 없이 신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신병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강유진에게 닿았다. 다른 신병들과는 달리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당당한 눈빛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조태환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그녀의 그 건방진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름. 그가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이병 강유진. 유진은 낭낭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유진. 조태환은 그녀의 이름을 곱씹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름 한번 기생오라비 같구나. 생긴 것도 꼭 술집에서 웃음이나 파는 작부년 같이 생겨가지고. 술집년.
첫 만남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유진의 두 주먹이 굳게 쥐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삼촌들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조태환은 그녀를 지나쳐 다른 신병들을 계속 훑어보았다. 그는 마치 노예시장의 상인처럼 병사들의 겉모습과 풍기는 분위기로 그들의 등급을 매기고 있었다. 그날 밤 신병들은 생활관 뒤편의 낡은 창고로 불려갔다. 조태환과 그의 충견들인 선임 병장 몇 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 그럼 신병 환영식을 시작해볼까? 조태환은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여기는 사회와는 달라. 이곳만의 규칙이 있지. 그 첫 번째 규칙. 바로 감사의 표시다. 너희를 1년 넘게 이끌어주고 보호해줄 선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야. 그는 손가락으로 돈 모양을 만들어 보였다. 명백한 금품 갈취 요구였다. 오늘 밤 자정까지 각자 알아서 성의를 표시하도록. 만약 성의가 부족한 놈이 있다면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할 줄 알아라. 그의 잔인한 협박에 신병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나섰다. 뭐냐? 또 너냐? 술집년. 병사 상호 간의 금품 갈취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금 중사님께서는 군법을 위반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당찬 외침에 창고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조태환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군법? 인연이 지금 나한테 군법을 들먹여. 그는 웃음을 멈추고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다. 그의 얼굴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좋아. 네가 그렇게 군법을 좋아하니 내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이 흑호 부대의 유일한 법이 무엇인지. 그는 옆에 있던 가장 약해 보이는 신병 한 명의 멱살을 잡았다. 너 이름이 뭐야? 이병 박철민입니다. 퍽. 그는 그대로 박철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이 새끼가 선임이 물으면 관등 성명부터 대야지. 군기가 빠졌어. 그는 쓰러진 박철민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봐라. 술집년. 이게 바로 이곳의 법이다. 내 주먹이 곧 법이고 내 말이 곧 군법이라고. 알겠어? 그는 피투성이가 된 박철민을 발로 걷어차고 유진에게 다가왔다. 너 아주 용감하더군. 좋아. 내 그 용기가 얼마나 가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지. 내 그 반반한 얼굴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 아주 흥미롭게 구경해주마.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속삭였다. 너는 내 특별 관리 대상이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날 이후 유진과 그녀의 친구 동욱의 군 생활은 지옥 그 자체가 되었다. 조태환은 약속대로 그녀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그는 사사건건 그녀에게 트집을 잡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녀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하지만 유진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모든 억압과 폭력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동욱과 다른 약한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녀의 그 꺾이지 않는 모습은 조태환의 증오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는 직감했다. 저 계집애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의 머릿속에 잔인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주 교활하고 완벽한 사고.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킬 수 있는 지옥의 문턱에서 한 소녀의 외로운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 대한민국 군 전체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조태환의 증오는 강유진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 지독한 시련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날카로운 강철로 벼려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삼촌들의 보호 아래 있던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흙탕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붉은 장미이자 그 줄기에 날카로운 가시를 품은 강철 장미 그 자체였다. 그녀의 비범함은 훈련이 거듭될수록 더욱 빛을 발했다. 개인 화기 사격 훈련. 조태환은 일부러 그녀에게 가장 낡고 관리가 부실한 K 소총을 지급했다. 그는 그녀가 형편없는 사격 점수를 받고 망신을 당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유진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총을 받자마자 능숙하게 총기를 분해하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내부를 닦아내며 문제점을 확인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특전사 사령관인 작은 삼촌 박지성에게 세계의 모든 총기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그녀에게 총기는 장난감보다 더 익숙한 물건이었다. 보고드립니다. 본 소총은 노리수의 뭉치 마모가 심하고 가늠쇠가 미세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정확한 사격이 불가능합니다. 총기 교체를 요구합니다. 그녀의 전문가적인 지적에 사격 통제관이 당황했다. 조태환은 혀를 차며 어쩔 수 없이 다른 총기를 지급해 주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탕, 탕, 탕. 유진이 쏜 모든 총알은 거짓말처럼 관역 중앙에 명중했다. 그녀는 그날 참가한 모든 훈련병 중에서 유일하게 만발을 기록했다. 조태환의 얼굴이 썩어 들어갔다. 다음은 각계 전투 훈련. 그는 또다시 비열한 수를 썼다. 그는 유진이 통과해야 할 철조망 코스의 높이를 다른 병사들보다 훨씬 더 낮게 설치해 놓았다. 그는 그녀가 철조망에 걸려 군복이 찢어지고 상처를 입는 비참한 꼴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낮은 포복 자세로 거의 땅에 배를 붙인 채 뱀처럼 기어갔다. 날카로운 철조망이 그녀의 등 위를 스치며 군복을 찢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진흙투성이 범벅이 된 채로 코스를 통과했을 때 그녀의 등에는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괜찮아, 유진아. 동욱이 걱정하며 달려왔다. 괜찮아. 이 정도 상처는 영광의 훈장이지. 그녀는 아픔을 참으며 웃어 보였다. 그녀의 그 꺾이지 않는 모습에 동료들은 경외감을 느꼈다. 하지만 조태환의 눈에는 그저 독한 연의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의 괴롭힘은 점점 더 집요하고 치졸해졌다.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힘이 아닌 지혜로 그의 폭력에 맞서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식사 시간, 조태환은 일부러 유진과 동욱의 식판에만 밥과 반찬을 거의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훈련 성과가 엉망이니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이게 바로 약육강식의 법칙이다. 그때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중사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급식관리 규정 제11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장병은 훈련 성과와 관계없이 규정된 양의 식사를 공평하게 배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사님께서는 규정을 어기고 계신 겁니다. 그녀의 막힘없는 반격에 조태환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그 두꺼운 규정집을 통째로 외우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또 다른 날 전술 훈련 시간. 조태환은 그녀에게 가장 불리한 임무를 주었다. 강유진, 너는 오늘 분대의 고기방패다. 가장 앞에서 적의 화력을 온몸으로 받아내. 알겠어? 그것은 사실상 죽으라는 명령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사님, 고기방패도 전술적으로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작전을 제시했다. 제가 적의 화력을 유인하는 동안 나머지 분대원들은 좌우로 우회하여 적의 측면을 공격해 주십시오. 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녀의 그 당당하고 희생적인 태도에 분대원들은 감동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리고 그날 훈련에서 유진의 분대는 대대 전체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훈련이 끝나고 분대원들은 그녀를 행가르치며 영웅으로 대접했다. 조태환은 또다시 패배했다. 그는 그녀를 망신 주려다 오히려 그녀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유진을 향한 증오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볼 때마다 자신의 무능함과 비열함을 마주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전연 저 계집애만 없으면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유치한 싸움은 그만두기로. 그는 그녀를 이 부대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제거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머릿속에 며칠 뒤로 예정된 공수훈련이 떠올랐다. 수백 미터 상공에서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는 낙하산. 그리고 그 낙하산을 지탱하는 단 몇 가닥의 가느다란 줄. 그의 입가에 악마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하늘에서 떨어지는 꽃은 그 누구도 구해주지 못하지.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강철 장미의 줄기를 끊어버릴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비극의 그림자는 이제 그녀의 발밑이 아닌 머리 위 하늘에서부터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곧 날개가 꺾인 채 추락하게 될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꿋꿋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강유진이라는 존재는 조태환에게 단순한 눈엣 가시를 넘어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울과도 같았다. 그녀의 모든 것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녀의 출신, 비록 그녀는 자신의 배경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에 밴 기품과 지성은 감출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의 바른 말투, 논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 그 모든 것이 고아로 태어나 세상의 밑바닥을 전전하며 오직 주먹과 억지만으로 살아남아야 했던 조태환의 깊은 열등감을 자극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세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세상을 증오했다. 그녀의 능력, 사격, 전투기술, 전술 이해도, 심지어는 군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까지. 그녀는 모든 면에서 그를 압도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이 부대에서 최고의 전사로 군림해왔다. 하지만 그녀의 등장과 함께 그의 신화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더 이상 그의 무식한 폭력을 강함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유진의 지적인 카리스마와 합리적인 리더십을 더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왕의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인간성. 그녀는 약한 자를 돕고 불의에 저항했다. 그녀는 조태환이 가장 경멸하고 혐오하는 정의와 전우애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가 구축해놓은 약육강식의 질서를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바이러스였다. 전연 저 계집애만 없으면. 그는 매일 밤이를 갈았다. 그의 증오는 이제 병적인 집착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히 괴롭히는 것을 넘어 그녀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빛나는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자신과 똑같이 비참하고 추악한 존재로 끌어내리고 싶었다. 그는 계획을 세웠다. 가장 완벽하고 잔인하며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제거 계획. 그의 머릿속에 며칠 뒤로 예정된 공수훈련이 떠올랐다. 공수훈련. 그것은 훈련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훈련 중 하나였다. 아주 작은 장비 결함이나 한순간의 실수가 곧바로 죽음이나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것은 범죄를 불의의 사고로 위장하기에 가장 완벽한 무대였다. 그는 웃었다. 짐승처럼 소리 없이 웃었다. 그는 공수훈련 교관들 중에 자신의 충견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박중사. 그는 과거 조태환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그의 도움을 받아 진급한 경험이 있는 자였다. 그는 조태환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조태환은 그날 밤 박중사를 은밀하게 불러냈다. 박중사, 자네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예, 있습니다. 조 중사님,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좋아. 이번 공수훈련 때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야겠어. 조태환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강유진 이병 알지? 네, 압니다. 그 요즘 아주 잘나신 공주님 말입니까? 그래, 그 공주님께서 훈련 중에 아주 작은 실수를 좀 하셔야겠어. 예를 들면 낙하산 끈이 좀 불량이라든가. 그 섬뜩한 말에 박중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 중사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걱정 마. 내가 죽이라고 했나? 그냥 조금 다치게만 하라는 말이야. 2번 다시 내 눈앞에서 알짱거리지 못하게 다리 한쪽 정도만 부러뜨려 놓으라는 거지. 불의의 사고로 위장하는 건 자네 전문 아니었나? 조태환은 박중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회유했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자네 다음 진급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지. 어때? 해볼 텐가? 박중사는 잠시 갈등했다. 하지만 출세에 대한 욕망과 조태환에 대한 두려움은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양심을 마비시켜 버렸다.
알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그렇게 악마들의 계약은 성립되었다. 며칠 뒤 공수훈련 당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수송기 내부, 강유진은 동료들과 함께 낙하산을 착용하고 출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보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장비 검사 실시. 교관의 지시에 병사들은 서로의 장비를 꼼꼼하게 점검해주기 시작했다. 박중사는 교관으로서 최종 점검을 위해 병사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마침내 그가 유진의 앞에 섰다. 어디 보자. 강유진, 이병, 장비 상태 한번 볼까? 그는 유진의 낙하산 이곳저곳을 만지는 척하며 그녀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자신의 몸으로 교묘하게 가린 채 낙하산의 여러 개의 연결 끈 중 가장 중요한 주하중끈 하나를 아주 미세하게 손상시켜 놓았다.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절반 정도만 칼집을 내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하늘 위에서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주하중끈 이상무,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뛰어. 수송기의 뒷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차례로 푸른 창공을 향해 몸을 던졌다. 유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내렸다. 바람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한 마리의 새가 된 듯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길지 않았다. 낙하산이 펴지는 순간 툭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졌다. 손상된 주 하중끈이 그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 것이다. 낙하산은 균형을 잃고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지상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이대로 끝인가? 그녀의 뇌리에 삼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목에 걸린 전화기로 향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지상과 충돌한 후였다. 쾅! 끔찍한 충격. 그녀의 의식은 거기서 끊겼다. 조태환은 지상에서 쌍안경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눈의 가시가 사라졌다. 그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는 자신의 그 오만한 승리가 잠시 후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분노의 폭풍을 불러오게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가장 빛나던 별이 추락하는 순간,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가장 깊은 어둠일 뿐이었다. 푸른 창공, 강유진의 의식은 그 아득한 공간 속을 부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귀에서는 윙거리는 이명이 맴돌았고 눈앞은 온통 붉은색과 흰색이 뒤섞여 어지럽게 흔들렸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 툭하는 불길한 소리,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미친 듯이 회전하던 낙하산,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린 거대한 충격. 살아 있나? 그녀는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병원 천장이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 팔과 다리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석고의 감촉. 그녀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은 아주 잠시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움직여 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는 마치 돌덩이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극심한 고통이 온몸의 신경을 타고 뇌리로 쏘아 올려졌다.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정신이 드십니까? 낯선 군의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어디입니까?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입니다. 강유진 이병 기억나십니까? 공수훈련 중에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군의관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뭐죠? 말씀해 주십시오.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에 복합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뼈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응급수술을 진행했지만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걷거나 뛰는 것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인생 전부를 부정하는 잔인한 선고. 그녀가 그토록 되고 싶었던 진짜 군인의 꿈.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순간이었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꿈이 꺾여버렸다는 절망감,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 악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사고 조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조태환과 박중사가 꾸며 놓은 각본대로 모든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피해자 강유진 이병의 개인 과실, 훈련 경험 미숙으로 인한 착지 자세 불량이 사고의 주된 원인. 모든 낙하산 장비에는 문제가 없었음. 증거로 제출된 낙하산은 박중사가 미리 바꿔치기 해놓은 멀쩡한 장비였다. 유진의 모든 주장은 충격으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치부되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그녀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삼촌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몇 번이고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지옥을 벗어나고 싶었다. 며칠 뒤 그녀는 아직 회복이 다 되지 않은 몸으로 부대로 복귀해야만 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동료들의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태환이 준비한 또 다른 지옥이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를 억지로 끌어냈다. 정신력 강화 훈련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 아래 그녀는 휠체어도 없이 목발에 의지한 채 연병장 중앙으로 내몰렸다. 그녀의 앞에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과 차가운 쇠파이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태환은 모든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를 조롱했다. 모두 똑똑히 봐라. 이것이 바로 분수를 모르고 나댄 년의 최후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유진을 쇠파이프에 묶었다. 그리고 그는 그 쇠파이프를 모닥불 위에 걸었다. 마치 통돼지 바비큐를 요리하듯 으아. 뜨거운 불길이 그녀의 등 뒤를 핥았다. 살이 타는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어떠냐? 이 술집 년아. 이제 좀 뜨겁냐? 여긴 말 안 듣는 암퇴지들을 위한 특별 화덕이야. 어디 한번 울어봐.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이야. 그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바로 그때 그 지옥의 현장을 멀리서 숨죽여 지켜보던 이동욱이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친구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삼촌이 주었던 그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 전화기로 눈앞의 모든 광경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유진의 모습, 그녀를 조롱하며 웃는 조태환의 악마 같은 얼굴,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그의 손가락을 움직였다. 전화기 측면에 있던 붉은색 비상 버튼, 그것을 5초 이상 길게 눌렀다. 삐! 아주 작고 희미한 신호음. 하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심판의 버튼은 눌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신들의 분노뿐이었다. 조태환은 자신의 잔인한 축제를 즐기느라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자신의 머리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가장 화려한 순간에 찾아오는 가장 완벽한 파멸. 그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었다. 신호가 보내지고 정확히 10분 뒤 흑호 부대의 평화로운 하늘이 찢어지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 처음에는 희미하던 소음이 순식간에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되어 부대 전체를 삼켜버렸다. 하늘이 온통 검은 강철의 날갯짓으로 뒤덮였다. 수십 대의 헬리콥터 편대가 먹구름처럼 몰려와 부대 상공을 뒤덮은 것이다. 그 선두에는 육군 최정예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여단 100호 부대의 블랙호크 헬리콥터들이 날고 있었다. 헬리콥터의 옆문이 열리고 검은 복면의 그림자들이 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동시에 부대 정문 쪽에서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터져나왔다. 콰과광 K-21 보병 전투장갑차
여러 대가 거대한 철문을 종이장처럼 찢어밟기며 부대 안으로 돌진했다. 하늘과 땅, 육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창과 칼날이 동시에 흑호 부대의 심장을 향해 파고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부대의 모든 통신망이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외부와의 모든 교신이 끊기고 부대는 완벽한 정보의 섬이 되어버렸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보이지 않는 전파의 칼날이 부대의 모든 신경망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적의 대체 뭐야? 전쟁이다. 모두 전투 준비. 조태환이 이성을 잃고 소리치는 순간 그의 머리 위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와 그의 목을 가격했다.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특전사 요원들은 저항하는 모든 이들을 무자비하게 제압했고 안보사 요원들은 부대의 모든 지휘관들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기 시작했다. 불과 5분, 한때 철옹성 같았던 흑호 부대는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세 대의 지휘 헬리콥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어 연병장 중앙 모닥불 주변에 착륙했다. 각각의 헬리콥터에는 대한민국 군을 상징하는 세 개의 다른 깃발이 꽂혀 있었다. 합동참모본부, 특수전사령부, 그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헬리콥터의 문이 동시에 열렸다. 그리고 3명의 신샘, 이지상으로 강림했다. 가운데 헬리콥터에서는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참의장 강민석 대장이 불타는 분노의 얼굴로 내렸다. 왼쪽 헬리콥터에서는 육군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 특전사령관 박지성 중장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내렸다. 그리고 오른쪽 헬리콥터에서는 군 내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심판자 안보사령관 김현수 소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내렸다. 3개의 다른 군복, 3개의 다른 계급장. 하지만 그들의 눈은 단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모닥불 윗새 파이프에 묶인 채 까맣게 그을려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는 한 소녀. 그들의 하나뿐인 조카, 강유진, 유진아, 3명의 장군이 동시에 절규했다. 그들은 계급도 체면도 모든 것을 잊은 채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뜨거운 쇠 파이프를 들어 조카를 불길 속에서 구해냈다. 강민석 대장은 자신의 예복 상의를 벗어 조카의 상처투성이 몸을 감싸주었다. 박지성 중장은 그녀를 안아들고 의무 헬기를 향해 뛰었다. 김현수 소장은 바닥에 떨어진 이동욱의 위성 전화기를 주워들고 그 안에 담긴 끔찍한 진실을 확인했다. 잠시 후 유진이 실린 의무 헬기가 하늘로 떠오르고 연병장에는 3명의 분노한 10만이 남았다. 그들의 시선은 특전사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 나온 한 마리의 짐승 조태환에게로 향했다. 저놈인가? 강민석 대장이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형님. 김현수 소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3명의 장군이 그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연병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조태환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신병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대한민국 군 전체를 적으로 돌렸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살려주십시오. 그가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애원은 그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3개.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을 뒤덮었던 헬리콥터들의 굉음이 멎자 흑호 부대의 연병장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텅 빈 고요함. 모든 생명체가 공포에 질려 숨죽인 침묵이었다. 연병장에는 3명의 장군이 서 있었다. 강민석 대장, 박지성 중장, 그리고 김현수 소장. 그들의 시선은 특전사 요원들에게 짓눌려 바닥에 엎드려 있는 한 마리의 짐승 조태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저놈이 바로 우리 유진이를 불길 속에 던져넣은 장본인이다. 강민석 대장의 목소리가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 낮게 깔렸다. 그렇습니다, 형님. 박지성 중장의 눈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조태환의 머리통을 당장이라도 박살내 버릴 듯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김현수 소장은 바닥에 떨어진 이동욱의 위성 전화기를 들고 그 안에 담긴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조카의 모습, 그리고 그녀를 조롱하며 웃는 조태환의 악마 같은 얼굴. 그의 이성적인 머리가 분노로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세 장군에게 유진은 조카이기에 앞서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딸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사랑하는 보물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그들은 조태환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세 명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조태환은 그만 실금을 해버렸다. 그의 몸에서 역겨운 냄새가 풍겨나왔다. 강민석 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조태환 중사, 너는 오늘 군의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금도를 넘어섰다. 너는 내 놈이 지켜야 할 가장 약한 존재를 짓밟았고 내 손으로 직접 지옥을 만들었다. 박지성 중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 놈은 오늘 내 조카의 팔다리를 부러뜨렸고 그녀의 영혼까지 불태우려 했다. 너는 감히 우리 강씨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김현수 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내 놈은 내가 준 그 비상통신 장비를 건드렸다. 그것은 너희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다. 너는 오늘 너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것이다. 세 명의 심판관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옥의 현장을 지켜본 모든 장병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모두 들으라. 강민석 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여러분 모두가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나는 묻겠다. 과연 이 자가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없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렇다면 이 자를 어떻게 심판해야 마땅하겠는가? 엄벌에 처하라, 죽여라, 군복을 벗겨라. 함성은 연병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박지성 중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특전사 대검이 들려 있었다. 그는 조태환에게로 다가갔다. 조태환 중사, 너는 아까 그랬지. 술집녀는 화덕 위에서 구워져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좋아, 내 놈이 그렇게 좋아하던 화덕, 내가 오늘 내 놈에게 직접 만들어주지. 내 놈의 그 더러운 몸으로 그 지옥불의 고통을 직접 맛보게 해주마. 그는 자신의 대검으로 조태환의 군복을 거칠게 찢었다. 그리고 특전사 요원들에게 명령했다. 저놈을 모닥불 위로 올려 유진이를 묶었던 쇠파이프에 똑같이 묶어. 그리고 불을 더 세게 지펴. 내 놈이 했던 것과 똑같이 만들어주마. 안 돼.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조태환은 비명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악행이 자신에게 똑같이 되돌아오는 끔찍한 운명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는 짐승처럼 끌려가 쇠파이프에 묶였다. 그의 몸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위로 매달렸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살을 태우기 시작했다. 으아! 절규는 빗소리 속에서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가 유진에게 가했던 고통과 치욕을 이제 자신이 직접 맛보는 지옥의 비명이었다. 김현수 소장은 그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부관에게 명령했다. 지금부터 이 부대 모든 지휘관들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다. 조태환의 비리를 묵인하고 방조한 모든 놈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잡아들여. 그들의 모든 통신 기록과 계좌 내역을 뒤져 뿌리까지 뽑아버려. 예, 알겠습니다. 그의 명령에 안보사 요원들이 부대의 모든 건물로 흩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을 포함한 부대, 내 모든 부패한 간부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강민석 대장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오늘부로 제5기계 화보병사단, 흑호부대는 해체에 준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간다.
그 모든 과정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접 통제 아래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추악한 죄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의 포효가 빗속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분노한 신의 마지막 심판이었다. 가장 화려했던 축제가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변하는 순간, 3개의 심판은 그렇게 모든 악을 불태워버리고 있었다. 3명의 장군이 떠나간 연병장. 하지만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남기고 간 분노의 불씨는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다. 박지성 중장은 헬리콥터에 오르기 전 자신의 부관에게 나지기 명령했다. 저놈을 죽이지는 마라. 하지만 살려두지도 마라.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평생을 오늘의 이 순간을 후회하며 살아가게 만들어라. 특전사 사령관의 그 잔인한 명령은 즉시 실행되었다. 특전사 요원들은 불길 속에서 거의 반쯤 정신을 잃고 신음하는 조태환을 끌어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치료해주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를 연병장 중앙에 설치된 굵기 개양대로 끌고 갔다. 그들은 그의 팔다리를 밧줄로 묶어 굵기 개양대 꼭대기에 거꾸로 매달았다. 마치 도축된 짐승처럼 살려, 줘. 그의 입에서 피가 섞인 애원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박지성 중장이 다시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아까 조태환이 유진을 찌르던 그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다. 조태환.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내 놈이 아까 그랬지. 술집녀는 화덕 위에서 구워져야 한다고. 그리고 암퇴지는 잘 익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그는 들고 있던 나뭇가지로 거꾸로 매달린 조태환의 몸을 툭툭 건드렸다. 어떠냐? 이제 네가 그 암퇴지가 된 기분이 잘 익어가고 있는 것 같나? 그 끔찍한 모욕의 조태환은 피눈물을 흘렸다. 그는 차라리 죽고 싶었다. 하지만 박지성 중장은 그가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너는 여기서 밤새 이렇게 매달려 있게 될 것이다. 이 부대의 모든 병사들이 너의 이 비참한 꼴을 똑똑히 지켜보도록. 감히 약자를 짓밟은 자의 말로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뼛속 깊이 새기도록 말이다. 그의 심판은 계속되었다. 김현수 소장은 체포된 흑호부대 지휘관들을 연병장 중앙에 무릎 꿇렸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그들의 얼굴 앞에 던졌다. 읽어라. 그것은 그들의 모든 비리 내역이 담긴 조사 보고서였다.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모든 병사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도록 해 한 놈도 빠짐없이 지휘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을 스스로 고백해야만 했다. 나는 병사들의 부식비를 횡령했습니다. 나는 진급을 미끼로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병사들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갔다. 마지막으로 강민석 대장이 나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이 모든 심판의 마침표를 찍었다. 오늘의 이 치욕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그리고 오늘의 이 정의를 영원히 기억하라. 우리 군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가장 낮은 곳의 병사 한 명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군대로. 국민에게 충성하고 전우를 사랑하는 명예로운 군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쓰러져간 강유진 이병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그의 선언의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와! 그 함성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우렁찬 포효였다. 3개의 심판은 그렇게 모든 악을 불태우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고 있었다. 역전된 화덕. 그곳에서 구워진 것은 한 인간의 육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 빠진 시대의 죄악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대한민국 군은 고통스럽게 그러나 찬란하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날의 3개의 심판은 흑호부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조태환과 그의 비리를 묵인했던 모든 부패한 지휘관들은 그 자리에서 군복이 벗겨진 채 군사교도소로 압송되었다. 그들이 사라진 부대에는 어색하지만 새로운 희망의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며칠 뒤 군사재판이 열렸다. 재판은 전군의 본보기가 되도록 공개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피고인석에 선 조태환은 더 이상 과거에 오만했던 폭군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영혼까지 파괴된 한 마리의 늙고 병든 짐승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반성의 말 대신 알 수 없는 원망의 말들이 흘러나왔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강해져야만 했어. 살아남기 위해서. 그의 비겁한 변명에 재판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선고했다. 피고인 조태환. 귀관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저버렸다. 귀관에 불우했던 과거가 귀관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한다. 그의 길고 길었던 악행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를 도왔던 모든 공범들 역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무너진 왕국을 재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것은 파괴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제였다. 그 중심에 3명의 삼촌 장군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카가 겪었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반복되지 않도록 군 전체를 개혁하는 칼을 빼들었다. 강민석 합참의장은 군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혁했다. 능력과 인품이 아닌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힌 그들만의 리그를 완전히 파괴했다. 박지성 특전사령관은 모든 훈련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비인간적인 똥군기 문화를 뿌리 뽑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김현수 안보사령관은 군 내부 감찰 시스템을 강화했다. 다시는 조태환과 같은 부패한 권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의 눈을 밝혔다. 그리고 그 개혁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 흑호부대. 그곳에는 강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의 팔과 다리는 완벽하게 치유되었고 그녀의 몸에는 영광스러운 흉터만이 남았다. 삼촌들은 그녀에게 명예로운 저녁과 함께 편안한 삶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쓰러졌던 바로 그곳, 흑호부대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제가 시작한 싸움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흑호부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전우가 된 이동욱과 그녀를 따르는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했다. 그녀는 복수심으로 부대를 지배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과 신뢰로 부대를 이끌었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의 병사 한 명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흑호부대는 다시 태어났다. 가장 부패했던 부대에서 가장 명예로운 부대로, 가장 약했던 부대에서 가장 강한 부대로.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불길 속에서 피어난 강철 장미. 썩어빠진 공동체 안에서 침묵은 공범과 같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눈을 감을 때 악은 거대한 괴물이 되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용기, 단 하나의 신호가 보내질 때 정의는 반드시 그 길을 찾아 강림합니다. 그날 연병장에서 수백 명의 병사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이동욱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의 그 작은 용기가 결국 거대한 3개의 심판을 불러왔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용기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유진처럼 불길 속에서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의 용기. 중사님,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혜의 저항. 그리고 이동욱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용기.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 속의 한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어떤 용기를 선택했겠습니까? 불의에 맞서 싸우는 영웅 강유진이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알리는 용감한 내부 고발자 이동욱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공포 속에서도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이름 없는 병사들 중 한 명이 되었을까요? 혹은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묵했던 또 다른 방관자가 되었을까요?
당신의 선택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